단기 누적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미친 듯이 성장하다가 역성장을 한 거라서 그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목표 주가를 약간 하향 조정하더라고요. 민희진 대표 대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개인적인 카톡 사진을 다 끄집어 내서 이제 언론에 다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생활 보호다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 자체도 비판받을 지점이지만 그 이후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언론과 대중과 시장을 우습게 알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티타임 정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가십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기보다는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하이브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를 보면은 올해 최근에만 한 3번 정도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응을 잘 한 걸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3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하이브 상태가 어떤지 일단 그거를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번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유명한 민희진의 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고 방시혁 창업자의 BJ와 이제 같이 찍힌 사건, 이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잇따라 다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희진 어도 대표가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정말 하이브가 마치 돈만 밝히는 회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프죠. 앞에 있는 적이 때리면 피하거나 아니면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내부적이 때리면 그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픈 일이었고, 그리고 슈가라는 다들 아시는 방탄소년단에서 이제 랩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금기시되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좀 했고요. 그리고 방시혁 창업자가 그 비버리 힐즈에서 그 BJ와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만 BJ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호사가들의 입방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이브의 브랜드 파워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는 팬덤과 평판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이브의 경우 굉장히 여기서 혜택을 많이 봤어요. 방시혁 의장의 경우 서울대 출신의 차세대 리더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서 예전에 졸업 축사 같은 거 하는 것도 막 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멋있다고?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주류로 올라섰다는 그런 시그널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팬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 청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앙팡맨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정말 우린 영웅이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한데 정말 열심히 살게 이런 노래를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리고 단순히 또 이미지 좋은 걸 넘어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의 비즈니스에도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IR만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평판을 보는 건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했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이게 다 좀 허물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시장의 기대감이라든지 평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에서 25만 원 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10조 원, 이 상징적인 그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6만 원 선까지 좀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6조 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한 리더십 이슈라든지 팬덤의 반발 이런 평판 이슈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다. 이거 외에는 사실 큰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무슨 호사가들에 의해서 공격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되고, 이거는 우리의 정말 기업 가치에 큰 훼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BTS가 군대 간다고 할 때 이제 많이 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견고했었잖아요. 잘 방어했죠.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사실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뭐 SM 인수전에서 한번 이렇게 물 먹으면서 주가 출렁하고 또 지금 뭐 민희진 어도 대표랑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주가 떨어질 일밖에 발생을 안 하니까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민진 사태 터지고 나서는 주주들이 지금이야말로 풀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쏙 들어갔죠.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정말 좋은 아티스트가 많은 회사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민희진 대표와 갈등 상황이 계속 뉴스가 나오다가 요새는 조금 전선이 이상한 대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전선을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하이브와 민희진 둘이 엄청 이제 싸우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소강 상태이자 불편한 동거 중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도어의 이사회에는 하이브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했고 근데 여전히 대표는 민희진 대표죠.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의사결정 CEO 도장은 민희진 대표가 찍는데 이사회를 하면 이제 하이브 쪽 의견이 되니까 지금은 서로 좀 삐걱삐걱 되면서 존재하고 있고 서로 이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마 민희진 대표가 이제 이슈가 또 새로운 하이브하고 싸우는 이슈 말고 또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 디스패치가 보도한 것 중에 이제 민희진이 뉴진스를 뺏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뺏어낸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뉘앙스도 아니라 제목이 민희진이 뺏었다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보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하고 이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뭐 제3자가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민희진 대표는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는 하이브 측에서 르세라핌이죠. 르세라핌을 띄워주라고 이 뉴진스를 너무 방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일부러 빼가려고 당시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브랜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뉴진스의 새로운 그룹의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차일피 미루다가 결국은 르세라핌이 먼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민 대표는 이제 어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 공개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논쟁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도어 내에 사내 성희롱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민 대표가 그걸 이제 묵살하고 약간 묵살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편을 좀 들어줬다까지도 아닙니까? 네, 일단 사적으로 굉장히 가해자라고 지목된 부대표인데 그 부대표를 사적으로 굉장히 옹호하면서 이제 막 둘이 부대표와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문제 제기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비하와 욕설 이런 게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희진 대표가 이제 계열사 사장이고 이제 이쪽에 본사랑 싸웠던 거잖아요. 네. 아래 위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지받았던 건데 지금 역으로 이제 또 이쪽 네. 아래랑 민희진 대표가 위가 되는 이 갑을 관계가 좀 바뀌는. 근데 이제 민 대표는 그것도 역시 이제 사실과 다르고 하이브 쪽에서 이미 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물론 또 하이브는 우리는 그런 거를 검찰도 아니고 조사하지 않았고 그냥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서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서 이제 어도어에서 결정하라고 내려보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 이사회 같은 경우는 가처분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이사회에서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있어요. 그게 뭐 가처분돼서 끝난 건 아니고요. 뭐 법적 소송 좀 따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법조계 시각은
가처분 신청 이제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니진의 의견, 미니진 대표의 의견이 법리적인 해석에 더 맞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된 거죠. 근데 또 이 본 소송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본소송 다 할 때까지 임기가 먼저 끝날 겁니다. 본소송 워낙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슈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니진 오더 대표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요 하이브의 대응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졸속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회사 내부의 일이거든요.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고 그걸 이제 납득시키고, 이 과정들이 다 비밀리 돼야 되는데, 근데 마치 하이브는 좀 이게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공개 처형하듯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랄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일단 내부 자료를 여기저기에 다 뿌렸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자료를, 그것도 미니진 대표의 카톡 내용 이런 걸 뜯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뿌렸죠. 뭐 예를 들면 미니진 대표가 뭐 아일릿을 비롯해 뭐 내부 아티스트가 뉴진스를 베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계약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을 더 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예로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영예롭지 않은 일은 그 미니진 대표가 기자간담회 직전에 뭐 그 주술 경영을 했다. 뭐 무속인 이슈 뭐 이런 거요. 예, 그의 이제 지인이 무속인이 있고 여러 가지 경영자문을 받았다는 걸로 주술 경영을 했다고 이렇게 뿌린 건데, 사실 모든 기업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만 다 이게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미니진 대표에 대해 업계 그런 평가 갈리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건 다 이해하는데, 근데 어쨌든 특정인, 그것도 내부인을 정말 매장시키려고 조직이 다 달려들어서 언론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는 이게 정말 좀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라는 말밖에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여론몰이로 이기려는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여론의 되레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전략의 실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완전 실패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뭐 제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건 다 끝난 거고, 이제 뭐 다 이제 미니진 대표는 이제 다 이제 본질이 다 드러나서, 이제 뭐 그 실태를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정확히 이틀 뒤에 그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업계에서 보면 그 하이브가 어쨌든 그런 대응에는 실패했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떻게 뭐 또 내부 대내외 평가를 들어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관련 부서가 어쨌든 더티한 걸 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 뭐 이 정도의 좋은 평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빼고는 사실 뭐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욕을 먹을 거 알면서도 열심히 일했다, 좀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는 뭐 그분들도 거죠. 사실 그게 일이니까 뭐 아무리 좀 더티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뭐. 저 아무래도 이 회사에 메시지를 내는 창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회사든지 이제 그 창구에서 전략을 갖고서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그 전략이 조금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민진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던 박지원 대표 계시잖아요. 예전에 넥슨 대표셨고 네. 친하게 지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뭐 민진 대표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뒀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뭐 공식적 입장은 뭐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 경험이 있는 CEO를 이제 모셨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사실 속내는 모르죠. 뭐 내부적으로 뭐 갈등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뭐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확인된 건 없고요. 그러면 박지원 대표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박지원 대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넥슨 CEO 출신입니다. 단순히 CEO가 아니고 넥슨에서 사원에서 시작해서 CEO까지 넥슨 코리아의 CEO까지 오른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한 4년 동안 CEO 생활을 하는 동안 넥슨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넥슨 코리아가 매출이 한 7천억 원대에서 마지막에는 한 1조를 넘기는 그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하는 지점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뿐 아니고 한국 게임 역사상 최대의 망작이라고 불리는 서든어택 2가 딱 박지원 대표가 딱 그때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네. 그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게임을 2달 만에 내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뭐 시기에 이제 경영을 했던 인물이고 저는 오히려 이게 엄청난 용기를 발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 수백억 이상 들였을 서비스를 2달 만에 이건 틀렸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저거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시절에 진경준 게이트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넥슨 뭐 김정주 회장님이 연루된 그 뭐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긴 했지만 그 게이트가 그 시절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넥슨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아마 함께 해온 그런 인물이고 그 NC소프트 경영권 분쟁도 그 시절에 네, 일어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겪어냈는데 지금 넥슨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브에 와서도 성과는 좋아요.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뭐 그 멀티레이블 시스템 이런 걸 안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갑자기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야기 나오는 게 좀 하이브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그 경영진으로서 방시혁 의장과 좀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이브 측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혀 아니다. 그거는 그 하이브 2.0이라고 해서 뭐 이걸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글로벌 진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IT 비즈니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 리더십 교체가 필요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박지원 대표도 이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게 뭐 공식적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하이브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초에 연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기가 27년 3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연임을 했고 27년까지 다니셔야 되는데 갑자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그만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갑작스럽게 이뤄진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임 대표로 선임이 되신 이재상 CSO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하면 전문적인 그냥 경영을 하기 위한 분이라고 커리어 자체가. 근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경영으로 갔지만 처음에는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경영자의 코스를 밟은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지원 대표 다음에는 이분이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아마 내부적으로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보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뭐 최고 혁신 성장 책임자, 뭐 최고 전략 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운영 총괄 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자의 길을 걸었고요. 현재 하이브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략의 기초적인 세팅을 이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2.0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이제 세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전략 이런 쪽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 취임하자마자 하이브 2.0 전략을 내세우셨는데 요거는 어떤 게 핵심입니까? 어느 쪽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를 지금까지 이제 3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전략을 정했어요.
그 플랫폼, 솔루션, 레이블 이렇게 세 개 기둥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움직였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은 그 뭐 위버스 이런 거고 그 레이블은 우리가 아는 그 레이블이고 솔루션은 뭐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로 만드는 뭐 이런 걸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개 축으로 움직이다가 이 세 개 축을 이제 바꾼 거죠. 음악, 플랫폼, 테크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음악은 이제 우리가 그 하이브의 핵심이죠. 이 음악을 이제 지금까지 전략을 좀 바꿔서 멀티홈, 멀티 장르라고 해요. 지금 하겠다는 게 멀티홈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본에 진출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일본 현지 그룹처럼 이제 진출을 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전 세계 그 음악 시장을 보니 이렇게 수입해서 듣는 음악보다는 내수 음악이 더 세다. 그 시장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로 접근한다. 전 세계를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장르도 이제 더 다양하게 하겠다 이런 거고 플랫폼은 여전히 그 위버스 같은 이런 팬덤 비즈니스에 이끄는 플랫폼이고 이제 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더라고요. 테크 뭐 슈퍼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그 음성 합성 전문 기업 이런 기업도 있고 또 게임사도 있습니다. 네. 이런 테크 산업도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2.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지스타도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 방시혁 의장이. 네. 방시혁 의장은 이 하이브를 테크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역력해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역력하고 또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싶어 해요. 지금은 너무 큰 회사가 됐지만 코스포라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런 거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2대 주주가 원래 넷마블이었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테크랑 또 때릴 수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 이재성 CSO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메리카의 전략도 하시고 뭐 대표도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이 네트워크도 있으실 거고 많이 경험도 있으실 텐데 이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 회사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있는 아티카 홀딩스를 갖고 있어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타카 홀딩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왜냐면 하이브의 재무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1년에 그 이타카 홀딩스를 1조 2천억 원 규모로 하이브가 인수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돈 주고 산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시 상장을 앞두고 스토리텔링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뭐 이타카 홀딩스는 뭐 아시는 분은 뭐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저스틴 비버와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뭐 그 연예 기획사로 유명하고 또 연예 기획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콘텐츠라든지 의류 및 뷰티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재무적 구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 보면 매출 2,800억 원에 단기 순손실 700억 원을 냈고요. 그리고 2023년 바로 지난해죠. 매출 2,200억 원에 단기 순손실 1,4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순손실은 이제 확 늘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창업자들이 이탈을 하거나 이미 엑시트 뭐 주식으로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엑시트를 하고 의무 근로기간이 끝나고 이게 딱 나가버리면 이게 더 큰 실적 악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이것만으로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잡혀가지고 손익에 바로 악영향을 주는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상각 이슈예요. 영업권 상각 이슈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M&A를 하면 딱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M&A의 한 회사의 가치를 매년 공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치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거를 이제 영업권 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타카 홀딩스가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의 장부에 올라간 게 한 1조 원 정도로 영업권이 잡혀 있어요. 자회사랑 합쳐서 1조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만약 이 두 회사가 실적이 우상향이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계속 떨어진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치 평가를 해서
계속 상각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장부상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 가치가 줄었다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이게 줄었다. 이렇게 돼서 그만큼의 영업권 상각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미 1조 원이나 이렇게 영업권이 이렇게 측정됐는데 떨어질 때마다 그냥 영업권 상각을 계속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이게 적자 기업을 인수 안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이브 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좀 리스크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리스크라는 건 인정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뭐 리스크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K-팝을 넘어서 글로벌 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인수를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제 잘 활용한 케이스가 바로 지난해 전국의 그 북미 시장 진출, 그 뉴욕에서 뭐 공연도 하고 엄청 열광했잖아요. 거기 현재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저는 리즈너블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죠. 과연 이타카 홀딩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하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에 경영을 잘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경영을 못하면 이제 뭐 첫 번째로 연결 재무상 계속해서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추가로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또 영업권 이제 상각 처리하면 또 손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중 손실 처리를 좀 해야 돼서 이게 좀 그 주주분들은 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타카 홀딩스가 글로벌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하이브 자체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요새? 이 BTS가 뭐 진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제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복귀를 완전히 못한 상황인데 어도어랑도 또 갈등이 있잖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적 자체만 보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뭐 좋다고 평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024년 2분기, 올해 2분기죠. 매출을 보니까 6,400억 원이 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5년 전 2분기랑 비교하니까 거의 6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난 5년 동안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이룬 회사인 게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이제 성장률이 정체가 됐어요. 3.1% 정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BTS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굉장한 성과다. BTS가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또 그 뭐 글로벌 월드 투어도 하고 뭐 온갖 굿즈도 팔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BTS가 없음에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2분기 그 영업이익 보니까 37% 떨어졌고요. 뭐 상반기 전체로 보면 한 50%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했던 테크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나갑니다. 게임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게 이제 그 영업이익 감소의 좀 이유로 지적되는데 이건 이제 투자니까 또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망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흥행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특히 게임은 잘 되면 정말 오래 가거든요. 네. 그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보고서들, 증권사 리포트들은 약간 하향 조정하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그런 점에서 네, 증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워낙 급성장을 하는 동안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겠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주식 그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번에 그 뭐 분기 기준으로는 그런데 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쉽게 말해서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를 비교해 보면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친 듯이 성장하다가 역성장을 한 거라서 물론 하반기에 잘 해가지고 뭐 다시 성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좀 그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상반기도 1조를 넘었으니까 이게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한 30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 조 단위 매출에서 300억 줄은 거라서 엄청나게 줄은 건 아니다.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이제 복귀를 하면은 다 게임 끝인 건데
깽끗일지는 모르죠. 지금 음주운전 네, 이슈도 그러니까 지금 있고. 그 이슈가 또 터져갖고 거기에 아마 큰 발목을 잡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 하이브의 아까 하이브 2.0 말씀해 주실 때 플랫폼 솔루션 레이블에서 이제 음악 플랫폼 테크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원래 기존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계열사 레이블을 다양하게 거느리는 멀티 레이블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도어 사태 이후에도 이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일단 뭐 계열사가 너무 많아서 뭐를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무엇보다도 하이브 2.0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좀 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계열사가 많은 만큼 계열사들이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구멍이 하이브 아메리카, 제가 말한 아까 이야기한 이타카 홀딩스가 포함된 그런 그룹이 1,400억 원의 적자를 내서 빅히트가 1,400억 원의 흑자를 내서 이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고스란히 까먹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버스 컴퍼니는 뭐 아실 분은 다 아시는데 팬덤 소통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규모감 있게 매출 내고 있는데 약간 적자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 UMG는 유니버설 그룹이랑 같이 만든 그런 기획사인데 좀 여기도 좀 어느 정도 그 200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OG 엔터테인먼트는 뭐 힙합 가수인 지코로 유명한 지코가 운영하는 그런 연예 기획사인데 여기가 좀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힙합이 좀 돈이 안 되나 봐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다음에 뭐 재팬 지사도 좀 일본 지사도 좀 적자를 내고 있고 하이브 IM은 게임 사업부예요. 게임 사업체인데 여기 200억 적자예요? 네, 여기도 200억 적자고 요즘 좀 많이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투자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토는 AI 회사예요. 그래서 좀 콘텐츠와 연결하려고 이렇게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60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고 바이너리 코리아는 이것도 팬덤 플랫폼 만드는 뭐 IT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몇십억 정도 이렇게 40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어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적자만 얘기하면 좀 불공평하니까 흑자를 내는 회사들이 어디냐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가주시면 일단은 빅히트 방탄이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서 이제 얘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있고 그다음 플레디스 이 걸그룹을 이렇게 이제 수석 연예인으로 두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또 돈을 잘 벌어줘요. 그리고 어도랑 소스뮤직도 뭐 소소한 수준을 넘었죠. 이건 그래도 1,200억 정도 이익을 내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프 랩도 연예 기획사죠. 여기가 아일리치 있는 그런 기획사인데, 여기도 몇십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자회사 현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아이돌로 돈을 벌고, IT로 까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 팬덤 분들은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돈 모은데 이걸 왜 저쪽 가서 까먹고 있냐. 왜 해외랑 IT랑 이런 그게 대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또 좋게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돌 비즈니스가 워낙 등락이 심하고 흥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플랫폼이라든지 테크가 좀 받쳐줘야 영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략 자체만 보고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좀 기업 가치라든지 팬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또 요즘 또 팬덤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셔가지고 막 재무제표도 보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니들 이런 걸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MZ 세대들이기 때문에 좀 회사 측에서는 좀 더욱 신중하게 경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팬분들께서 요새는 주식도 다 사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도 하시고 정말 회사와 내 아티스트를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화가 나실 수도 있겠네요. 슈가 이야기도 해보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거고 어디까지 뭔가 문제시 되고 있는지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타임라인이 있지는 않고요. 8월 7일에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뭐 스쿠터를 타다가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구축해준 사람이 그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이 술 먹었다는 걸 알고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적발된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왜냐하면 0.2가 넘으면 이거는 이제 가중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가중처벌 받는 수치인데 그 정도까지 넘어갔다는 건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뭐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 자체도 이제 비판받을 지점이지만 그 이후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논란은 뭐냐면 처음에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넘어졌다라고 이제 첫 해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 스쿠터였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게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음주를 해도 과태료 10만 원에서 끝나는 별거 아닌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음주운전은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이슈니까 자기가 탄 게 전동 킥보드라고 좀 낮춰서 얘기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좀 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그 탄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킥보드처럼 보이지만 그냥 안장도 있고 시속이 30km 이상 나가는 그런 이제 법적으로 스쿠터라고 규정되는 그런 그 원동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킥보드랑 스쿠터랑 무슨 차이예요? 그 의자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킥보드는 25km 법적으로 25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공유 킥보드는 20km까지 현재 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스쿠터가 되려면 25km 이상이 되면 스쿠터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슈가가 탄 거는 3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스쿠터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막 5, 60km까지 달리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또 바퀴가 다른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네. 큰 바퀴가 아니고 바퀴 자체가 우리가 이제 킥보드처럼 작은 바퀴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면 위험해요. 이거는 근데 뭐 50km, 60km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냥 일반 언덕은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또 이슈가 된 게 처음에 슈가가 이제 집 앞에서 넘어졌다. 잠깐 탔다. 집 앞에서 잠깐 탔는데 넘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집 앞이 아니고 연습실 도로에서 이제 인도에서 그 경계석에서 부딪혀서 넘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집 앞에서 잠깐 탔다는 것도 약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뭐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인 게 이게 그 스쿠터를 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형량이 굉장히 세요. 그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까지 벌금인데 이게 자칫 감옥 갈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주운전하면 거의 뭐 저승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홍철의 경우 정말 조금 먹고 정말 30m 운전했다. 근데 몇 년을 쉬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슈가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최소 몇 년은 좀 자숙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반응이 갈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론이. 지금 뭐 어때요, 여론이? 음주운전의 여론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명백한 잘못이고 명백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사실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뭐 차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대체 이게 시장과 대중 팬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했을까. 아까 시각목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입장문이었던 거죠, 얘기가. 그렇죠. 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뭐 빡빡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패러프레이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 민감한 얘기를 좀 완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테크 기업, 혁신 기업의 경우 사실 재무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이게 신뢰거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어떻게 믿음인 건데 그걸 저는 그 억지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 팀F 사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업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팀F를 살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그래서 몇몇 창업자들은 살려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팀F는 정말 돈 다 까먹었는데 우린 뭐 정산이 잠깐 밀린 건데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얘네들은 진짜 냅두면 이제 부실 1, 2조 원이 3, 4조 원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강경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하이브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정말 그 앞으로 향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번 사건은 정말 큰 과오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공시 같은 경우도 잘못하거나 거짓말하면 세게 징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시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보도자료였고 보도자료도 아니었죠. 입장문 같은 거였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발표 입장문의 주체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근데 빅히트에는 PR 팀이 없거든요. PR은 하이브에 있잖아요. 네. 그럼 빅히트에서 PR 그 어떤 협의 없이 나간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할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너무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건을 조사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슈가가 저 킥보드 탔어요라고 하니까 킥보드구나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게 아닌가. 하긴 그냥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킥보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30km밖에 안 나가니까. 뭐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냥 킥보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스쿠터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스쿠터랑 헷갈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확인 없이 대외적인 공식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자기네 소속 가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거를 이제 구분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또 하나가 터졌죠. 이 방시혁 의장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비버릴즈에서 BJ와 걷다가 찍혔는데 사실 이게 사진 찍힌 게 아니라 영상에서 I'm Walking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길거리 찍는 영상에 우연히 그것도 1시간짜리 영상인가요? 뒤쪽이면 사람들이 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정말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사실관계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실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어떤 여성 2명과 비버리 힐즈에서 지나가다가 유튜브에 찍혔다 이거고요. 그 이제 나온 거는 그 지나가는 여성이 그 아프리카 TV BJ 중 한 명이었고 다른 여성은 BJ의 언니라고 하는데요.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모든 것들은 사실 주장과 추정만 있는 거고 더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가십성이 돼서 좀 저스러운데 일단 일단 방시혁 의장이나 그 BJ 쪽의 해명에 따르면 그 BJ와 방시혁 의장이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 BJ의 언니와 방시혁 의장이 아는 사이인데 그 여성 두 분이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근데 뭐 자기 가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예약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방시혁 의장이 미국에 비버릴즈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는 지인이니까 좀 도와줘라고 해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식당까지 안내해주고 예약도 도와주고 뭐 했다. 요게 이제 해명입니다. 뭐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상상인데 상상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조금 의아스러운 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이야기가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초반에 좀 많이 퍼졌었거든요. 기사도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나왔는데 그 커뮤니티에 나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써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커뮤니티 글들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요거는 좀 무슨 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삭제 사유를 보니까 그 개인 사생활 유출을 이유로 그렇게 하이브 측에서 삭제 요청을 했고 이게 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가십이라 가지고 솔직히 어떤 관계인지 별 궁금하지도 않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근데 다만 커뮤니티의 삭제를 두고서는 좀 업계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방시혁 의장과 과즙 세연이 그분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저는 그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뭐 방시혁 의장 사실상 연예인이에요. 수없이 많이 TV에 나왔고 심사위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과즙 세연도 아프리카 TV에서 최고 인기 BJ로서 사실상 거의 뭐 공인에 가까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의 이제 그 언론학으로서 이게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그 알만한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공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뭐 두 사람은 사실 전 여기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렇게 그 이슈화되고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나쁜 것이냐 이거는 잘 판단하기 어려운데 근데 왜 사람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민희진 대표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그 개인적인 카톡 사진을 물론 업무적인 성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분명히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뭐 그 무당 친구랑 얘기한 거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탁 끄집어 내서 이제 언론에 다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생활 보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내로남불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좀 업계에서는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그런 거는 사실상 유튜브 채널에 있는 본 영상을 내리지도 못하고 또 언론사들의 기사를 또 내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좀 커뮤니티만 좀 한 거는 좀 그게 약간 그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예.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본 소스 영상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상권 관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커뮤니티에서 글이 내려가고 이런 거에서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원본 영상도 내려가거나 하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커뮤니티에서 내리는 건 우리나라 법에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임시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 당사자가 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제 이거를 내려달라 그러면 임시적으로 일단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네이버나 포털에 다 계속 내릴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 법이 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가끔 내릴 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 있는 것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안 내려주면 소송하고 이거를 이제 그건 어려운 일이다. 네. 그 우리나라 법의 임시조치라는 그런 게 그 해외에 있는 유튜브한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다 사람들 봤는데 내리겠다고 소송까지 할 이유는 있을까요? 라는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하이브 지금 방시혁 의장 사생활 관련해서 뭐 보도가 나오는데 연예 매체들이 보면은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이가 좀 안 좋습니까, 하이브랑?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주요 연예 매체들이 강렬하게 아주 하이버를 공격하고 있고 대립각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사실 뭐 언론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전문지는 웬만하면 기업들하고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태계를 같이 키운다라는 그런 동업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는데 좀 왜 그런지 아무래도 뭐 불신이 좀 있었겠죠. 굉장히 좀 사이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점에 있는 기사가 뭐 유력 연예 매체가 낸 칼럼인데 거기가 하이브를 가리켜 이게 추이브라고 이렇게 추하다. 언론 플레이 정말 추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저격을 하고 그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또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기업을 공격하진 않아요. 다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그 업계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 보고 이게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왜 넘었을까라고 하면 하이브가 먼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어떻게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뭐 기업 가치나 아니면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확실히 저도 좀 놀란 게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지 같은 업계 쪽에 있는 매거진들은 보통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대변을 해주거나 뭐 완전히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짚어준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맹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3번의 사건을 보면서 이 하이브의 대응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은 조금 뭔가라도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다 공개해서 좀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구시대적인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언론과 대중과 시장을 우습게 알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나 좀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돈을 벌었는데 뭐랄까 애티튜드가 좀 따라가지 못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주주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대형 주주들도 한 마음을 갖춰서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확실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심판을 해야 그게 좀 하이브 입장에서도 좋고 업계를 위해서도 좋고 그렇다는 걸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뭐 구시대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체적인 문법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라던가 아니면 언론과의 관계 아니면 팬들과의 관계에도 확실히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특히나 팬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게 하이브잖아요. 그런 회사라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게 그 민희진 대표 인터뷰 있고 나서 제가 업계의 반응을 좀 많이 봤더니 직접 이야기도 해보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브랜딩 아니면 홍보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민희진 대표의 인터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한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에 반대로 이제 하이브가 훨씬 더 성숙한 대처를 하고 전략적이었다 이런 글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평가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다면 둘 다 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투에서 피상적으로 전투에서는 어떤 여론이나 또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민희진에 대한 팬덤이 생기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팬덤이 생기고 이런 건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일단 이 민희진 대표가 그냥 개인 힙한 셀럽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맨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과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과 그 인터뷰 기자간담회와 뭐 이런 카톡과 이런 것들을 노출된 걸 보면서 민희진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민희진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라거나 그게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뭐 수백억을 넣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민희진 대표가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좀 중요한 걸 하나 잃은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이브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업은 정제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얘기할 때도 메시지를 내는데 차분히 조사하고 이 우리 가수의 소속 가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냥 발표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감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를 이미 했던 건데 그러니까 민희진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 보여요. 하이브는. 이 미움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미움이 잠식하거든 영혼을. 그래서 하이브의 그 대응을 보면 보통 기업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속 이런 거는 사실 본질하고 상관없거든요. 이 기업을
미니진이 탈취하려고 한다라는 그 주장이잖아요. 그 주장을 맞는 근거들을 대고 그거에 대한 절차를 법적 절차든 뭐든 여론이든 만들면 되는데 무속 신앙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본질하고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건데 약간 미니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였다. 그런 점에서 하이브 역시 좀 그 메시지를 잘 못 내는 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전방위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본인의 명예를 다 깎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국힙 원탑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전투를 좀 지더라도 아무튼 전쟁을 이기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 전투를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았을까요? 어떤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전쟁은 아직 안 끝났죠. 결국 뭐 어도어라는 회사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미니 대표 임기 끝날 거 아닙니까? 임기 끝나면 뭐 자기 대주주가 아닌 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간 주주총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그 뒤에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있는 돈으로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뒤에 비즈니스를 계속 잘하고 또 새로운 그 아이돌 밴드를 만들어서 또 성공시키고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둘 다 결국은 진 전쟁. 생각해보면은 지금 하이브는 계속 그 카카오 때랑도 결국 둘 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회전에서 둘 다 진 전쟁이 됐잖아요. 하이브는 이긴 거예요. 이긴 건가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안산 게 이긴 게 아닌가. 안산 게 그럴 수 있죠. 뭐 애매한 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리하면서 이 오늘의 대전제가 네. 조금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이브가 위기다라는 전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위기인가? 라는 생각해보면 짜잘한 가십성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 가십성 이슈들은 많지만 예를 들어 뭐 방탄이 해체되거나 뭐 방탄이 떠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뉴진스가 너무 인기가 떨어졌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본질은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를 들어 YG 이런 데 블랙핑크가 다 재계약을 개인적으로는 안 해가지고 그 YG가 더 큰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 또 SM 훨씬 더 큰 위기잖아요. 네. 카카오 문제로 다른 경쟁 뭐라고 하죠? 그 기획사들이 훨씬 더 큰 위기다. 네. 하이브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사실 이게 혁신 비즈니스가 성장할 때는 진짜 엄청 성장을 해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성장을 하는데 떨어질 때도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경우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런 그 그룹이 정말 유튜브 시대를 맞아가지고 뭐 엄청난 트래픽을 이렇게 받고 음반 디지털라이징에 성공해서 확 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온갖 지금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본질일 수가 있다. 뭐 얼핏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보면 그래 뭐 여기 매출 깔아 있고 뭐 깔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본질인 정말 팬덤과 평판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 회사들이 정말 이걸 많이 봤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 진짜 정신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게 되거든요. 창업자들도.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준비하시고 그 잘 대응하셔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거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보통 다른 그 기획사들은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는 한두 그 밴드가 먹여 살려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 소속에는 멀티 레이블의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나 보는 게 방탄 있죠. 뉴진스 있죠. 르세라핌 있죠. 세븐틴 있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인기 많은데 그 밴드들이 진짜 여러 명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더 훨씬 탄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전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신뢰가 무너진 거 면에서 그다음에 팬덤이 나뉠 수도 있다는 위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최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엔터사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낫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엔터 회사인 하이브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요 오늘 이야기한 거 관련해서 또 아웃스탠딩에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 잘 정리해서 아무튼 예, 잘 다뤄봤고요. 2주 후에는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시원해진 상태에서 2주 후면 8월 말이니까 조금 나아지겠네. 조금 제발 잘 때만이라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더위 조심하시고 지금 코로나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히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십시오.